여기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 솔직히 처음엔 좀 막막하더라고요. 표지부터가 완전 딱딱한 규정집처럼 생겨서요.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좀 지루할 것 같죠? 네. 그런데 이걸 한 장씩 넘기다 보니까 와, 이건 그냥 뭐 조경관리 지침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펼치는 순간 무슨 식물 생리학에 문화재 보존 철학까지 담긴 뭐랄까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작전 계획서 같더라고요. 아, 작전 계획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방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덩굴 식물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의 수술에 가깝게 정밀하게 제거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냥 잘라내면 오히려 더 나빠지는지, 그리고 왜 특정 약품을 원액 그대로 써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문화재 구역에 있는 칡덩굴 같은 것들은요, 그냥 잡초가 아니거든요. 수백 년 된 소나무를 막 감고 올라가서 햇빛을 다 가려버리고 결국 나무를 죽게 만들어요. 또 성곽이나 석탑 돌틈을 파고들어서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하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얘네들 생장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방서는 그냥 작업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 문화재의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지키는 최전선의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그 작전 계획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제가 가장 먼저 궁금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칡덩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낫으로 쌀 베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릴 때 시골 가면 다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문화재 현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써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네. 모든 오해의 시작이고 이 전쟁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도 나왔다고 하셨죠? 바로 보상생장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맞아요. 보상생장. 줄기를 자르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란다니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땅 위에서 보는 그 길고 질긴 칡 줄기는요, 사실은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라고요? 네, 뭐랄까 일종의 축수 같은 거죠. 칡의 진짜 심장, 에너지 저장고는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대한 비대 근개,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처럼 생긴 덩이뿌리가 있어요. 덩이뿌리요? 네, 어떤 건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까지 나가기도 해요. 와, 수십 킬로그램이요? 땅속에 그런 게 숨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죠. 칡은 광합성으로 만든 에너지를 전부 그 뿌리에다가 낙대하게 저장을 해둬요.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 있는 줄기만 싹둑 잘라낸다. 네, 그럼 칡 입장에서는 지상 기지가 공격받았다. 비상사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공격 신호로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뿌리에 비축해둔 그 비상 에너지를 총동원해서요. 잠자고 있던 모든 눈, 자마라고 하는데 이걸 일제히 깨워버립니다. 잠자던 눈까지요? 네,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줄기를 뻗어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줄기를 자르는 게 마치 도마뱀 꼬리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본체는 전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서 막 비상 발전기까지 돌려가면서 더 필사적으로 재생하는 거군요. 정말 지독하게 똑똑한 생존 전략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지상부가 아니라 땅속 뿌리를 완벽하게 괴사시키는 것. 그거여야만 하는 거죠. 땅속 뿌리.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식물 생리학의 핵심 개념인 소스 싱크 이론입니다. 소스 싱크요? 네, 식물 안에는 잎에서 만든 영양분이 이동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채관이라는 조직인데요. 소스는 영양분을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잎이고요. 싱크는 그 영양분을 소비하거나 저장하는 곳. 예를 들면 뿌리나 열매 같은 곳이죠. 아, 영양분이 흐르는 고속도로를 타고 독을 배달한다. 완전 스파이 영화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계절에 따라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어떨까요? 봄에는 새싹이 나야 하니까 뿌리에서 위로 영양분을 보내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겨울 동안 뿌리, 즉 소스에 저장했던 양분을 끌어올려서 새 잎과 줄기, 싱크를 만드는 데 써야 하죠. 영양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을은 반대겠네요? 맞습니다. 여름 내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한 잎, 소스가
겨울나기를 준비하려고 생산한 영양분을 뿌리, 싱크로 막 내려보내서 저장을 합니다. 이때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칡을 제거하는 모든 전략은 바로 이 흐름의 방향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예를 들어 봄에 약을 치면 약이 위로만 올라가고 정작 죽여야 할 뿌리에는 가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시방서에 명시된 디캄바라는 약재. 이 시방서를 보면 이 약재를 쓰는 시기랑 방법을 아주 엄격하게 진짜 저격수 작전 지침처럼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필 1차 처리는 5월에서 6월, 2차는 또 7월에서 8월 이렇게 딱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시기 설정에 방금 말씀드린 소스 싱크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1차 시기인 5, 6월은 칡의 지상두 생장이 제일 왕성할 때예요.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을 하죠. 식물 전체의 대사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이때 약재를 투입하면 활발한 물과 양분의 흐름을 타고 약이 온몸으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일단 확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뿌리를 완벽히 죽인다기보다는 덩굴이 주변의 소중한 나무들을 완전히 뒤덮기 전에 그 기세를 먼저 꺾어놓는 일종의 선제 방어 전략인 거죠. 일단 확산 속도를 늦춰서 시간을 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진짜 승부수는 2차 시기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2차 시기인 7, 8월이 바로 결정타를 날리는 타이밍이죠. 결정타. 네. 이때가 바로 칡이 겨울을 나려고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 저장하기 시작하는 시점. 다시 말해 영양분 고속도로가 뿌리를 향해 활짝 열리는 그 하향 흐름이 시작될 때거든요. 아,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군요. 네. 바로 이때 약재를 투입하면 약물이 영양분과 같이 채관을 타고 거대한 덩이뿌리 깊숙한 곳까지 정확하게 배달되는 겁니다. 뿌리의 재생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확실한 사살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한 시간차 공격이네요. 약을 쓰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냥 분무기로 칙칙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문화재 현장에서는 주변의 다른 식물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공중에 뿌리는 방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는 거군요. 네. 두 가지 정밀 타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절단면 도포법이에요. 절단면 도포법이요? 땅에서 한 5에서 10cm 높이에서 칠줄기를 잘라요. 그리고 그 단면에 붓으로 약을 직접 바르는 방식입니다. 붓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줄기를 자른 직후 정말 수분 안에 발라야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발라야 되죠? 조금만 늦어져도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방어막, 캘러스라는 조직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약이 흡수될 통로가 막혀버려요. 와, 식물의 자가 치유 능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군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줄기주의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칠줄기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법이에요. 식물한테 주사를요? 네, 아주 굵게 자란 칠줄기에 드릴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구멍을 뚫고요. 주사기로 약을 주입하는 거죠. 제가 처음 현장에서 이걸 봤을 때 아, 정말 식물한테 주사를 놓는구나 하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식물 전문 외과 의사들 같네요. 맞아요. 이 방법은 약물이 밖으로 노출될 위험도 거의 없고 식물 내부의 수송 조직에 직접 약을 넣으니까 효과가 아주 확실하죠. 듣다 보니 정말 외과 수술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 사실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약의 농도인데요. 시방서에 이 디캄바 액즈를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 네. 원액 사용. 보통 제초제는 독하니까 물에 수백, 수천 배로 희석해서 쓰는 게 상식이잖아요. 원액이라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시방서가 가진 과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고 원액을 고집하는가? 이유가 있군요. 네. 일반 제초제처럼 넓은 잎에 뿌리는 방식은요. 접촉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희석액으로도 충분한 양의 약을 흡수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절단면 도포나 줄기 주입은 약이 들어가는 통로가 동전만한 절단면 아니면 작은 구멍뿐이에요. 그렇죠. 통로가 아주 좁죠.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땅속의 그 거대한 어떨 땐 방 하나를 채울 만큼의 뿌리 전체를 죽일 치사량을 전달하려면 농도가 극도로 높아야만 하는 겁니다. 고농도의 원액만이 강력한 농도 차이로 인한 확산 압력을 받아서
뿌리 끝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조직까지 약효가 희석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초제 사용법, 그러니까 물에 타서 약하게 넓게 뿌린다는 상식이 여기서는 오히려 실패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이네요. 정확히 꿰들어 보셨습니다. 가장 독하게 써야만 오히려 주변에 피해를 안 주고 목표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는 이 역설이 이 작전의 핵심이군요.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희석액을 쓰면 약효가 뿌리까지 가기도 전에 약해지거나 식물의 방어 작용에 막혀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 뿌리가 살아남아서 다음에 더 강하게 부활하겠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 약을 더 여러 번 더 넓게 쓰게 되니까 오히려 환경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원액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셈이죠. 그건 정말 정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작업자 한 명의 작은 실수가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장에서의 압박감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방서에서는 반드시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정밀하게 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부터 주변 토양 오염방지 조치까지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풀베기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 기술 영역인 거죠. 알겠습니다. 디칸바는 정말 정밀 외과 수술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계속 보니까 궁금한 점이 또 생겨요. 만약에 수술할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운동장 전체에 퍼져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어린 덩굴이라면 어떡하죠? 일일이 줄기 자르고 주사 놓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어렵죠. 아, 여기 다른 약자가 있네요. 글리포세이트. 이건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무기인가요? 네. 글리포세이트는 디칸바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무기입니다. 디칸바가 적용용 라이플이라면 글리포세이트는 광역 제압용 기관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광역 제압용이요? 네, 이 약제는 식물의 특정 아미노산 합성을 막아서 서서히 전체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토양에 닿으면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오직 식물의 녹색 잎과 줄기를 통해서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글리포세이트 부분은 디칸바랑 지침이 완전 다른데요. 여기는 희석해서 잎에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건 원액이 아니라 희석해서 쓰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왜 6월에서 9월 사이로 또 다른 건가요? 글리포사이트는 잎을 통해 흡수되는 경엽 처리제라서요. 넓은 잎면적 전체에 골고루 묻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로 살포하는 거고요. 원액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기가 6월에서 9월 사이인 이유는 바로 이 약제가 녹색 잎이 있어야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 잎이 있어야만요. 네, 잎이 가장 무성하게 피어있는 한여름 생육기에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잎이 없는 겨울이나 초봄에는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군요. 잎을 통해서만 흡수된다면 이미 굵게 목질화가 진행된 칡의 묵은 줄기에는 거의 효과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갓 자라나는 어린 덩굴군락을 초기에 제압하는 용도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문화재 핵심 구역에서 좀 떨어진 넓은 완충 구역이나 아니면 덩쿨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디칸바를 이용한 개별 작업이 불가능한 군락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에서 뭔가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바람에 날려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위험, 비산 문제입니다. 비산이요? 네, 날아서 흩어진다는 뜻이죠. 약재가 바람에 날려서 주변에 수백 년 된 소나무나 다른 희귀식물에 닿으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큰일 나겠네요, 정말. 자, 심지어 석조물 표면에 닿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시방사에서는 안전장치를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람이 초속 2m 이상 불거나 비예보가 있으면 절대 작업하지 않고요. 둘째, 분무기 노즐 끝에 약재가 안개처럼 퍼지지 않고 굵은 입자로 떨어지게 하거나 약재가 튀는 걸 막는 비산 방지 커버를 반드시 씌워서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정말 철저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전략인 셈이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단순히 덩쿨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성곽돌 틈에 깊이 박힌 강력한 칡 한 줄기에는 디칸바 원액 주입이라는 초정밀 외과 수술을 하고
넓은 공터에 갓 퍼지기 시작한 덩쿨 군락에는 엄격한 통제하에 글리포세이트 희석살포라는 광역 방제를 실시하는 대상과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완벽하게 달리하는 고도의 전문 작업이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고궁이나 성곽길을 걸을 때 무성한 덩쿨을 보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잘린 줄기 단면을 발견한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치열한 과학적 전투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방서에 담긴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들은 결국 약물 오남용을 막는 거고요. 목표하는 덩쿨은 확실히 제거하되 우리 문화재와 그 주변 생태계 전체는 건강하게 보존하려는 깊은 보존 철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방서 덕분에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재 주변의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한 이토록 치열한 과학적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이처럼 고도로 정밀하고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일종의 수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드론이나 AI 영상 분석 같은 신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이 섬세한 문화재 관리 작업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칡덩굴만 정확히 식별해서 마이크로 로봇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또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문화재 현장에서 기계를 활용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드네요. 네, 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효율성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균형을 미래에는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지 다 함께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